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폭망이 오고 IMF가 올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내용이 깁니다. 길지만 들어주시면 나름대로 힘이 날 것 같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주나 풍수 관련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앞으로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또 거래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금리도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식은 어떻게 되고 부동산 떨어질 것 같나, 지금 매매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상담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 각자의 사주팔자의 기운에 따라서 운기가 대략 어떻게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 또 정책, 이런 거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사주 명리학 이런 것도 제가 연구를 하지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경제나 경영, 또 이런 현재 돌아가는 위기, 정치, 부동산,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하는지, 정말 위기는 오는 것이고 또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948년 이후에, 나라가 정부 수립된 이후에 4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1973년도에 시작된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또 2차는 1979년도에서 81년까지, 그리고 3차 경제 위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1978년 11월 말에 터진 IMF 위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위기는 2008년 9년도에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죠.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는데, 이 4번의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큰 지금까지 위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IMF였었죠.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뭐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위기가 터진 이후에 보통 2,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 석유 파동, 지금 유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때 당시도 석유가 뭐 2~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엄청나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IMF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 무려 20%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외환 위기 때문에 1달러당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은 한 1,300원이잖아요. 지금 최고 올라온 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가 했던 4차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극복을 해서, 실제 다른 나라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죠. 그렇다고 치면 이 4가지 커다란 대위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일단 기간적으로 보면 3년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20% 이상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힘들었지만, 일부 기업이 문을 닫고 어려웠지만 결국 우리는 그걸 다 극복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불안하기 때문에 TV라든지 아니면 언론, 전세계 일어난 이런 상황 굉장히 불안해서 앞으로 5차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냐면 발음이 좀 그러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하고 터져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상태도 진행형이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고물가 인플레이션,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원유값이 급상승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좀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식품 물가도 지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사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21년 작년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진행된 건데, 사실 코로나까지라 그러면 지금은 3년째 되는 것이고요. 코로나가 작년 21년부터 급격하게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거로 따진다면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일단 다른 영상에서도 내년 하반기나 늦으면 2024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1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이나 방송,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5만 몇천 원에 왔다 갔다 그러고, 수도권은 미분양이 됐다 그러고, 금리는 올린다 그러고, 내가 내는 부동산은 안 나가고. 그렇지만 이게 한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뭐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은 내일 당장 진짜 먹을 게 없고, 내일 당장 나가야 돈이 많이 있고, 또 내일 당장 못 먹으면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심각하겠지만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언론 보도 연합뉴스에 보도된 건데, OECD 주요국 인플레이션 현황을 보면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건 발트 3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보다 여기는 훨씬 경제 규모도 작고 나라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나라 중에 영국이 8.8%, 그리고 독일이 7.2%, 미국이 5.9%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지만 그 나라 자체는 경제 규모도 작지만 산업화가 여러모로 큰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만 중요한 건 미국과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5.9%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죠. 거기 제롬 파월 의장이 저금리와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한없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약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물가 시대였고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금리 낮은 거는 한 2017년 정도 됐으니까 한 4, 5년 됐죠. 그렇다고 하면 당분간 끝났다는 것이지, 이건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게 뭐 지속한 저금리 저물가 시대 종언, 물론 당분간 1, 2년, 길게는 2, 3년 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또 봐야 됩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주식 시장의 그런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5월 소비자 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5.4%, 우리나라가 보통 한 2%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내지 3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에 가면 훨씬 더 뭐 몇십 프로 오른 품목도 있고요. 또 안 오른 품목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5.4%지만 체감 물가는 보통 뭐 3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만원짜리가 11,000원, 12,000원, 10%, 20% 올랐고, 또 그 종업원 인건비도 또 올해 최저임금이 9,650원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비례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게 문제지, 소득과 비례해서 소득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지금까지 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살아보셨겠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 언제 물가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힘들긴 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왜 불안하게 느끼냐? 언론 보면 지금 온통 뭐 고물가 쓰나미, 하반기 거세진다, 한국도 실은 커지고 석유 파동보다 크게 오래 간다. 여기만 봐도, 제목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 위기가 1970년대, 80년대 초반 석유 파동보다 심지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뭐 2, 3년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을 정도, 앞으로 길어야 3, 4개월 내내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그 석유가 유럽 쪽으로 일부 뭐 몰래 다 수출은 되지만 그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석유 원유값이 올라간 거고, 그게 지금 WTI 지수, 그러니까 텍사스 중진류죠. 그거 브렌트유나 텍사스 중진류 보면 지금 뭐 한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가을에서 겨울이면 반드시 100달러 이내로 다시 떨어지고 뭐 많게는 한 80달러에서 90달러 이내까지도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물가나 석유값은 한 뭐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당분간 인내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 정도 하반기나 후년에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된다. 그렇지만 한없이 가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고 부동산 매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실 텐데, 사실 잠깐만 우리나라 그동안 한국은행 금리를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5.25%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25%였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0.75%, 그런데 지금 올라서 1.75%까지 올라갔죠. 그럼 과거에 5.25%대나 그리고 2011년 3.25%에 비해서는 지금 반도 안 되고 2009년도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앞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에 약간의 그때 당시 부동산이 지금보다는 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잖아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볼게요. 2018년도 17년도에는 오히려 이 미국의 금리가 1.75%까지 가고 우리나라의 1.25%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 따라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가계의 체력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최소한 4, 5%까지 버틸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면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대출금리는 10% 정도까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한 3%까지 올린다. 그러면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많게는 9%까지도 대략 볼 수 있다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하고 경제 규모라든지 가계 부채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는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전 세계, 특히 OECD에서는 지금 거의 1위권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고 주택담보대출도 많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때처럼 5%까지 금리 절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금리 역시 최고 맥시멈까지 가야 7%에서 8%, 저도 7% 이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일부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지어 3배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억에서 만 비싼 데는 30억까지 가잖아요. 거의 평당 1억까지. 그리고 일부 경기도권에서 보면 34평 같은 게 하남시 같은 경우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15억 갑니다. 그게 옛날에 한 3억에서 많이 갔을 때 한 5, 6억 정도, 분양가 뭐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오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지금은 인내하고 참고 어떻게든 이 시기를 내가 견뎌야 된다. 다만 그 시기가 뭐 3년에서 5년, 10년까지는 절대로 않는다. 그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잠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021년 뭐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뭐 이렇게 됐는데요. 10위나 12위나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올해 이제 35,000달러 정도 수준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달러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무역 규모가 1조 한 2,600억 달러 정도 되고 2035년까지 앞으로 한 10년에서 15, 2, 3년에는 저는 세계 5위권까지 간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1위부터 지금 15위까지 있는데 10위 브라질, 11위 러시아, 12위 대한민국은 뭐 거의 비슷해요.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보다 조금 큰데 보면 인도하고 중국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규모하고 비슷한 나라는 보면 사실은 뭐 영국 정도,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는 우리보다 조금 적죠. 인구가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중국이나 인도는 워낙 인구가 1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뺀다고 치면 우리나라가 현재 한 8위권으로 보면 됩니다. 8위권.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모든 산업 분야가 훨씬 발달이 되어 있고, 역시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 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보면 저는 현재 한 5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뭐 한 프랑스나 영국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중국은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기술 수준은 우리보다 아직도 많이 떨어진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제가 너무 걱정 마시라고 하는지 한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 그 다음에 경제 능력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자동차 분야는 거의 다 이제 전기차로, 물론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2차 전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그 시장 규모는 2위입니다. 1위가 중국의 CATL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중국 BYD가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쪽. 하지만 실질 성능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거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은 1위입니다. 왜 시장 규모가 2위냐면 중국은 워낙 지금 인구도 많고 전기차 그거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벤츠, BMW, 또 미국의 포드라든지 뭐 제너럴 모터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1위다.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 지금 우리나라가 FA-50의 경공격기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걸 너무 처음부터 고사양으로 해갖고 훈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에서도 우리나라 훈련기로서 그 FA-50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수출 규모는 12위 정도지만 향후 5년 내에 5위권 심지어 3, 4위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KF-21 자체 지금 전투기도 좀 생산해서 7호기까지 지금 조립이 완성이 되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시험 비행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K9 자주푸서부터 K2 흑표 전차,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장갑차 같은 거,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결국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방위산업 부분, 혹시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대 로템이나 아니면 카이나 그리고 하나 그 디펜스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데 이런 쪽으로 해서 주식을 사놓고, 여기선 제가 원자력은 뺐는데 지금 빠졌네요. 원자력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계 탑이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시장도 지금 1000조 시장이 열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원자력을 망쳐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다 금방 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세계 뭐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조선산업은 세계 1위권, 특히 고부가가치 LNG선 같은 경우는 전세계 지금 80%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5, 6위권이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현대 기아차가 저는 한 2, 3위권, 2, 3위권으로 더 레벨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는 세계 3위권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전 이런 데는 거의 세계 넘버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전기전자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3위권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이것도 1, 2위로 올라간다. 반도체는 뭐 거의, 물론 반도체가 파운드리 쪽하고 메모리 쪽, 이거 비메모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대만의 TSMC라든지 UMC 쪽 그쪽이 더 큽니다. 삼성은 지금 세계 2위고 TSMC가 점유율이 53%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크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 앞으로 10년 내에 TSMC도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1, 2위권입니다. 물론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다 합치면 우리가 1위입니다. 이제 인텔도 지금 우리나라가 따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 그래서 첨단 산업, IT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 빠져고는 전 세계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순위가 글로벌 그 파워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6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요번에 봤을 때 굉장히 박살난 거 보고 러시아는 과대 평가가 됐다. 중국도 뻥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인도하고는 뭐 우리나라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5, 6위권 다투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육군 병력이 많이 뒤처집니다. 항공이나 해군 병력 우리보다 조금 앞선 건 맞지만, 하지만 종합적인 면 우리는 또 현무 미사일이 막강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사일이 없어요. 탄도미사일 같은 게. 그런 거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3, 4위권 정도 수준 된다. 인도하고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친다고 보면 우리나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는 얼마 전에 나로 발사해서 지금 독자 개발로 7위권까지 들었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기술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협력을 하고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5위까지도 진입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K컬처, K팝, K드라마, 영화나 음악 이런 쪽에서 한국이 엄청나게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BTS라든지 아니면 블랙핑크, 그리고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K컬처, 이 문화, 이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산업이 약 GDP에서 2.8%를 차지하는데, 이게 최소한 3.3%에서 3.5% 정도 이상까지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연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 명 이상 되는데 앞으로는 한 2,50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나리라 봅니다. 왜냐면 이 K컬처, 이 문화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이미지 이런 게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으로 여행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관광 서비스 분야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어렵지만 이러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의 막강한 산업력을 갖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합니다. 각자 분야에서 1, 2 하는 나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뭐 미국 있지만 이 토탈 산업의 규모 모든 전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탑5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 모든 산업을 다 갖췄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이제 중화공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석유 정제업 이런 거 지금 다 뺀 거예요.
뺀 거의 핵심적인 산업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상당한 우리나라 레벨, 철강 산업, 포스코 뭐 이런 것도 상당한 레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한민국이 망하면 전 세계도 망한다.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매매 안 되고 뭐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3년을 넘지 못했다. 다 3년 이내에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사주 역학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 흐름이라든지 경기 예측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거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일과 관계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